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글로벌 인터뷰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 정말 네. 대단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엄청 많이 예정돼 있죠? 네. 그렇죠. 지금 기업 실적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2주 전에 나왔었을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대선 전에 사야 된다. 대선 전에 네. 샀어야 했는데. 그죠. 그렇죠? 미국 증시가 2주 지금 전에.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많이 올라도 되나 하는 정도까지의 좀 두려움이 생기고 있어서 사실 이런 이벤트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실적이 뒷받침돼줘야 되는 거. 그쵸.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쨌든 실적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이제 구직 건수라든지 GDP 잠정치라든지 또 PC 인플레이션 숫자 나올 거고 또 금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분 나올 거고 또 이제 고용 부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경제 지표들도 나오고 있고 실적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면 대선 결과가 나오겠죠. 다음 주 어느 시점에서. 그래서 시장이 대선 결과가 있고 나서의 또 변화가 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전에는 어쨌든 지금 올라가는 걸 만끽하자라고 얘기를 해드렸던 부분이고요. 네. 만약에 지금 시장에서 예측하고 있는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현실화된다면 주가는 그렇게 쉽게 조정을 받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좀 속도는 좀 조절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짚어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무래도 요즘에 이 흐름 자체를 좀 보고 있으면 트럼프 트레이드의 영향에 어떤 시장 흐름을 얘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를 보시면은 나스닥만 올랐어요. 예. 나스닥만 네. 따라 나스닥만 올라가고 이렇게 있어요. 올랐고 나머지는 다 빠졌습니다. 2주 전에 본부장이 나오셨을 때 그 나스닥 차트랑 S&P 다우 차트 보여주면서 이 갭을 메꿀 거라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진짜 그 흐름 보여가지고 너무 신기했어요. 네. 네. 지금 이제 뭐 이 정도면요. 네. 연초 대비해서 22%, 23% 이런 숫자면은 역대 최고의 수익률을 보여주는 한 해예요. 거의. 보통 대선해가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가지 않거든요. 근데 대선의 평균이 만약에 공화당이 당선이 됐었을 때 평균치가 네. 한 뭐 13% 정도? 14% 정도인데 예, 지금 뭐 21%, 22%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지금 트럼프에 대한 기대치가 들어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밸류에이션상의 어떤 두려움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 보시면 러셀 2000이라든지 S&P 500은 좀 제법 밑에 있고요. 위에 이제 나스닥과 나스닥 100의 매력도 상당히 높게 올라오고 또 재밌는 것은 니케이가 상당히 좀 매력 있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정을 좀 많이 받아서이겠죠. 그러면 이런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왜 이렇게 강하냐. 그죠? 이제 요즘에 얘기해 보면은 경기 침체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8월에 9월에 그렇게 시장을 힘들게 하던 경기 침체 고용 얘기 쏙 들어갔어요. 예, 속 들어갔죠. 네. 지금 숫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보시면 이게 8월에 서베이고요. 이게 9월, 10월 보시면 1.7, 2.0, 2.5 계속 올라가고 있죠. 예, 그래서 3분기에 대한 경제 성장률이 지금 이제 2.5% 수준 얘기하고 있고요. 최소 더 높은 숫자도 있죠. 예, 보시면 지금 아틀란타 연은의 GDP 나오가 3.3%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8%나 되는 숫자가 나오고 있고요. 네. 또 요거 하나만 보면 보통 아틀란타 연은의 숫자가 좀 세게 나올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뉴욕 연은의 숫자도 보시면 거의 3%대에서 놀고 있어요. 그죠?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고 지금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좋다라는 것은 뭐 그러니까 자꾸 얘기 나오는 게 뭐 소프트 랜딩도 아니고 노 랜딩 얘기까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실적이 뒷받침되겠죠, 당연히. 경제 성장률이 좋다라는 것은. 그래서 지금 그렇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로 나오고 있는 게 금리가 잘 안 빠지는 케이스. 이렇게 얘기하기는 합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재정을 많이 쓸 것이고 재정 부족 현상이 심해지니까 채권을 많이 발행을 해야 되고 물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공급 물량이 늘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간다. 이 트레이드를 얘기하고 있고 사실 지금 금리는 빠르게 다시 올라와서 4.2%대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걱정. 근데 이것도 있지만 GDP 성장률로 봐도 마찬가지죠. 지금 3%의 성장률이 나오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아무리 많이 낮아졌지만 2% 이상이란 말이죠. 두 개만 더해도 5%가 넘어요. 그래서 지금 장기 금리가 4% 이상이라는 것은 좀 이유가 있는 거죠. 그만큼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경우에 GDP 성장률을 끌어올리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트럼프의 그 정책은 아시겠지만 아메리카를 위한 모든 것이 다 미국만을 위한 결국 미국 GDP의 성장률을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모든 초점이 다 맞춰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기 금리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서 보시면 뭐 실업도 확 올라갔던 게 지금 쭉 떨어지는 모습 나오고 네. 있고 뭐 그다음에 이제 주택 시장도 금리가 다시 올라요. 근데 주택의 이 10년 모기지가 6.5%까지 올랐는데도 보시면 신규 주택 판매가 또 올라가고 있어요. 왜 올라가죠? 예, 그만큼 아까 뭐 중산층 뭐 저소득층이 뭐 무너지고 있다 뭐 얘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땐 중산층은 굉장히 튼튼하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정도 6.5%의 장기 모기지 금리를 감당해내는 중산층이다. 네. 예, 이건 뭐 상당히 미국은 펀더멘털이 튼튼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자꾸 헷갈리는 부분이 PMI 지표를 보고 있으면 헷갈려요. 왜냐면 제조업 PMI 지표가 계속 안 좋게 나오니까. 네. 이게 이제 50 이하이고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 미국 증시는 제조업 PMI가 중요하지 않다. 서비스업이죠. 서비스업 플러스 종합. 예, 그래서 이 종합 숫자를 보시면 54 수준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예, 높은 수준입니다. 종합 PMI는 제조업 PMI와 와 다르게 서비스를 이제 서비스 합한 겁니다. 거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 GDP에 있어서 아주 적다는 얘기입니다. 뭐 인구의 수도 그렇고요. 네. 구직자 수도 마찬가지고요. 10%밖에 안 됩니다. 제조업이. 예,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업이 훨씬 중요하고요. 네. 또 오늘 또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 텐데 이 AI 사이클에 있어서 왜 지금 미국이 대세냐 했었을 때 지금 하드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점점 중요해지거든요. 예, 하드웨어는 물론 그 엔비디아 칩을 이용해서 데이터 센터를 깔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이용을 해서 앞으로는 어떤 매출을 일으키고 이 이익을 늘려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 어디냐? 네. 그게 미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GDP의 구성을 보시면은요. 미국의 GDP의 구성은 그 민간 소비가 70%예요. 그리고 정부 소비가 뭐 10몇 %입니다. 두 개 더하면 80몇 %입니다. 그러니까 소비 시장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GDP로 계산하면 미국의 GDP가 전 세계 GDP의 25%밖에 안 되지만 소비 시장으로 얘기하면 전 세계 소비 시장이 50%가 넘는단 말이죠. 예, 굉장히 중요한 거죠. 미국은 그렇다고 보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게 중국의 어떤 그 투자를 할 때 전기차에 대한 투자라든지 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에 대한 관심은 가질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었을 때는 네. 그만큼 그 시장만큼은 중국이 소비 시장이 전 세계 소비 시장의 절반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과 뭐 신재생 에너지 시장은 네. 그래도 좀 이제 중국이 좀 어려운 방향으로 좀 가고 있지만 어쨌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비 시장이 가장 큰데 그 소비 시장이 이 AI의 소프트웨어를 갖다 소화해 줄 거다. 그러니까 애플이 인도네시아에서 뭐 제재 받았다 그래서 주가 안 흔든단 말이죠. 예, 왜냐하면 애플의 가장 큰 시장은 당연히 미국일 것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지금 이 GDP의 구성을 보시면 성장에 있어서 구성을 보시면 예,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이 워낙 큰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고용 시장이 뭐 조금 안 좋다 하더라도 아니면 고용 시장이 점점 둔화된다 하더라도 성장률이 큰 무리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참 놀라운 부분이 그렇게 되면 금리를 내려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가 있어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금 이제 부담스럽다라는 것을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금리가 4% 이상의 유지가 되면 4.2% 정도로 연말을 맞이할 경우에 거품이 안 낀다면
아마도 5,800 이상에서는 그게 이제 적정 가치다. 예, 이제 좀 너무 많이 땡겼다. 예. 6천을 돌파하기는 좀 어려운 환경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뭐 트럼프 트레이드가 계속되면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주가는 좀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거품이 끼면서 6천을 돌파할 수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근데 내년 연말로 계산을 할 때는 아무리 금리가 4.2%라고 하더라도 7천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ROE라는 숫자가 있죠. 미국 S&P 500의 ROE가 얼마죠? 자그마치 20%대입니다. 그죠? 20%대의 ROE라는 건 배당을 절반을 해주더라도 지수가 10% 정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죠. 네. 거기다가 배당까지 집어넣으면은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창출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천에서 뭐 곱하기 10% 1.1 하면 6,600이 되는 거고 15% 하면 7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아마 7천 앞자리 7을 볼 수 있을 가능성이 점점 확대가 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네. 다만 연말까지로는 금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안 떨어져 주고 있으니까 저는 내년 연말에는 한 3.5%에서 3.8% 정도까지 떨어질 거 생각하는데 그 정도가 적절한 어떤 수준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이번 연말까지는 아무리 많이 떨어져 봐야 4%대 정도일 것 같아요. 워낙 트럼프 트레이드가 지금 들어가고 있어서. 그렇죠. 예. 그렇다면 결국은 S&P 500의 매력도보다는 나스닥의 매력도가 더 높지 않을까. 그러니까 왜 옛날에는 나스닥이 그 금리에 민감한 지수라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나스닥 100이. 근데 요즘 보시면 나스닥 100은 아무래도 이제 IT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요즘엔 또 IT 기업들이 돈을 정말 많이 벌잖아요. 현금 흐름이 워낙 좋다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부채 비율이 훨씬 더 낮아요. 그러니까 S&P 500의 그 부채 비율이 예를 들어서 한 80%라면 네. 나스닥 100의 부채 비율은 60%대 중반입니다. 더 낮기 때문에 네. 금리가 높다 하더라도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덜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는 이제 종목 선별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보통 투자를 할 때 있어서 좀 장기적인 흐름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큰 그림을 얘기를 하는데 이번 사이클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긴 사이클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이클이 AI 사이클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그 AI 사이클과 비슷했던 모습을 보였던 이 인터넷 사이클 때도 여기 보시면 1990년대 여기 이제 인터넷 사이클 때예요. 얼마나 확장 사이클이 이어졌냐면 120개월, 10년, 10년짜리였고요. 그다음 이제 그 이후에 이 2009년 사이클은요. 이건 뭐냐면 IoT 시대예요. 이게 인터넷 온 띵입니다. 그래서 이제 애플이 막 잘 나가고 아마존이 잘 나가고 이럴 때 요거의 이 길이는 128개월. 더 길었네요. 8개월. 이번에 이제 AI 사이클인데 제가 볼 때는 요 정도까지 길지는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빠르게 AI를 이용을 해서 소프트웨어 시장을 키우려고 하고 있어서 네. 그렇지만 그래도 54개월 만에 끝나지는 않을 거다. 예. 최근에 벌써 AI 피크아웃 얘기까지 나오면서 반도체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좀 단기적으로 흔들렸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제 막 개화하고 있는 단계인 거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것으로 유추해보면은 뭐 우리가 그게 뭐 120개월일지 뭐 100개월일지는 알 수가 없지만 지금 지속되고 있는 50개월보다는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가 그렇죠. 아무리 못해도 한 3년은 더 가지 않을까? 못해도 3년. 예, 뭐 이 정도로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 그래서 그 피크아웃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좀 속으로 웃었거든요. 너무 빨리 피크아웃 얘기가 나와가지고. 네, 뭐 그래서 제가 네. 세게는 얘기 안 했지만 좀 웃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더 제가 생각하는 비유가 더 강해지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네. 뭐 앵커님 아시겠지만 제가 요즘에 강연 정말 많이 다니잖아요. 지난주에도 되게 스페셜한 강연 하셨는데 예, 제가 못 가서 너무 아쉬웠어요. 네. 요즘에 거의 일주일에 한 3-4번씩 강연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통 한 번 하면 100명 이상은 모입니다. 네. 자, 이게 물어보면 아직 AI가 갈 길이 정말 멀구나 하는 답이 나와요.
저 여기서 질문. 네. 이게 어떤 산업이 이제 시작이 될 때 사실 초창기에 투자가 제일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지금 그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중간에 있고 이게 과연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기초를 다지는 이 투자가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를 우리가 가늠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전에 한번 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 인터넷 사이클을 예를 들면 제가 왜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 AI 사이클의 쫓아감, 우리나라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냐에 좀 걱정을 하느냐면 이렇게 예를 들어드릴게요. 1995년부터 2000년까지가 인터넷의 그 침투율을 얘기할 때인데 미국을 보시면 그 침투율이 10%대에서 거의 50%대까지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침투율을 우리나라로 갖고 와서 그 시대를 들여다봤었을 때 우리나라는 심지어 미국보다 더 빨랐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인프라를 깔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미국은 땅덩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까는 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좀 속도가 느렸다고 하는데 네. 우리는 서울 지역만 깔아도 예, 전체 인구에 거의 뭐 어마무지하게 네, 쓰잖아요. 네. 많은 비율.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침투율이 미국보다도 더 빠른 수준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인터넷 사이클의 수혜를 누릴 수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그 이후에 소프트웨어 사이클이 들어오면서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싸이월드는 망했지만 싸이월드 예, 오랜만에 페이스북은 대성을 하는 네. 그런 케이스가 됐겠죠. 근데 이제 지금 AI 사이클로 들어와서 제가 왜 자꾸 이 AI 사이클이 더 갈 것 같고 우리가 좀 두려워해야 되냐면 네. 강연을 하면 이제 제가 항상 질문을 하거든요. 챗 GPT 쓰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예, 그러면 이제 요즘 보통 보면요. 한 20%는 드세요. 10%에서 20% 사이입니다. 아직은. 예, 지금 강연 계속 하면서. 근데 이제 여기서 하루에 1시간 정도 쓰는 분 계세요. 물어보면 1%만 손을 들어요. 근데 얼마 전에 미 연은이 왜 미 연은이 이 설베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한 설베이가 있어요. 리포트 나온 게 있어요. 네. 지금 미국에서 챗 GPT AI를 쓰는 그러니까 아주 뭐 정상적으로 쓰는 그냥 우리가 핸드폰 쓰는 것처럼 40%랍니다. 굉장히 높네요. 네. 근데 그게 참 재밌는 게 인구 구조로 놓고 봤었을 때 네. 아까 한국과 미국이 인터넷일 때 2000년 갈 때까지 50% 넘어갔다고 했잖아요. 네. 침투율이. 근데 그때 50% 넘어갈 때 우리나라와 미국이 전 세계의 penetration ratio 침투율은 전 세계 인구로 계산했을 때 겨우 5%밖에 안 됐어요. 우리가 진짜 압도적으로 빨랐군요. 예. 그래서 지금 걱정되는 게 우리가 그냥 미국과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미국 이외의 나라에 껴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느린 거죠. 엄청 느린 거죠. 왜 느릴까요? 그런 챗GPT나 이런 것들이 사실 미국 거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뭐 네이버나 카카오도 자체 AI를 만들긴 하지만 그게 좀 속도가 느려서라고 왜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거를 이제 정말 고민을 많이 하냐면 제가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점점 더 무서워지고 있는 부분이 그런 네. 건데요. 미국이 지금 이제 AI라는 것을 전략적 무기로 만들려고 한다. 전략적 무기.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개념이 강하면 강할수록 AI의 발전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를 못하겠죠. 예. 그래서 통제를 해야 예. 되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래서 중국이라는 나라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이제 고용 시장에 있어서 아까 미국 이 고용 시장을 보면서 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중산층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간에 부가 좀 이제 좀 집중화되는 현상이 있죠. 근데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잘 살아야 되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뭐 그 청소부를 많이 만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효율적인 부분이 생산성이 빨리 올라가는 것이 GDP를 이끌어내는 게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것이고 생산성이 올라가는 속도가 더디면서 GDP를 이끌어내는 것이 굉장히 미래지향적이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예, 그게 지금 중국과 미국의 차이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쫓아갔냐 이거죠. 지난 10년, 20년 동안에. 예, 그게 좀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근데 어쨌든 중국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AI 사이클의 싸움에서 이미 졌습니다. 이미 졌다라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투자자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미국의 이 AI 시장이 어떻게 성장을 하고 있고 그게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고 이게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계산하기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그 사이클을 자꾸 보게 되면은 네. 지금 아직까지는 아무리 짧게 봐도 3년은 더 남았다 정도. 그래서 이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 사이클이 지금 딱 12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올해 10월이 12년이 지났고요. 지금 이제 13년 차입니다. 네. 그러니까 13년부터 과거 사이클 보면 여기가 이제 16년짜리였고 요게 20년짜리였으니까 15년, 16년으로 따지면 2028년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AI 분석하시는 분들이 이제 내놓는 리포트들을 보시면 베인앤컴퍼니에서 내놓는 거는 2028년까지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미켄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2030년까지 얘기하고 있고요. 뭐 더 길게 보시는 분들은 뭐 2032년. 그러니까 대부분 다 보면 2028년에서 32년 사이예요. 그렇게 계산하면은 짧게 봤었을 때 2028년까지 즉 한 16년짜리 그리고 32년까지면은 20년짜리입니다. 이게 이제 AI 사이클과 과거 사이클이 같이 맞물린다. 요 정도로 저희는 지금 해석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전히 AI에 대한 투자가 중요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AI가 성장을 하게 되면 사실 고용 시장이 엄청나게 과열되지를 않아요. 그렇겠죠? 아까도 얘기하시던데 뭐 AI를 많이 쓰면 쓸수록 사람이 하는 게 적어지잖아요. 효율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이 임금 상승률의 추세를 보시면은요, 아주 높게 막 이렇게 치솟는 숫자가 이제 안 나와요. 그러니까 3%대의 임금 상승률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크게 자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AI 활성화가 높으면 높을수록 인플레이션 하향 안정화된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하향 안정화된다면 당연히 미 연준이 금리를 내려줄 거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다들 뭐 금리를 못 내릴 거다?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금리를 내릴 수 있는 환경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인플레이션이 안 올라갈 것 같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는 아주 마음에 드는 숫자의 금리 인하 스케줄, 즉 추가로 2번 더, 그리고 내년에는 겨우 0.75 정도만 내려주고, 그래서 연말이 됐었을 때의 금리는 3.5 이상이다. 저는 3.5가 굉장히 중요한 숫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재정 적자 폭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수준이고, 네. 요 금리를 유지했었을 때 중국이 쫓아오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게 될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네. 이제 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아무래도 이 AI 부분이나 뭐 채권 부분이 포트폴리오 좀 얘기를 해볼게요. 채권 요새 어때요? 채권 아까 전에도 금리 보여주셨는데 네. 투자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 이제 생각의 그 흐름의 바꿈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겠는데요. 변화가 있어야겠군요. 왜 그러냐면 금리에 있어서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네. 장기적인 추세로서 얘기하자면 제가 장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 채권 금리가 높게 유지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우선 여기 좀 요거 보면서 얘기할게요. 네. 자, 4.1% 지금 더 올라가지고 지금 4.2, 4.2죠. 4.3 뭐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추세적인 걸 보시면 지난 몇십 년 동안에는 계속 떨어지다가 네. 0%를 찍었었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올라가기 시작했고 이거는 이제 흐름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이 금리가 올라가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 정부채의 수준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GDP 대비해서. 그러면 물량이 많다는 것은 금리가 높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장기 금리에 대해서 좀 더 해석을 좀 높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립금리 이제는 2%가 아니고 중립금리가 저는 3%에서 3.5% 정도까지도 올려줘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리의 떨어짐에 있어서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 제가 계속 작년 하반기 올해 내내 말씀드렸던 게 정말 장기 채권을 투자를 하시면서 레버리지 걸려있는 상품 투자하지 마라고 얘기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 얘기 참 많이 했었어요. 일시적으로는 돈은 벌 수 있으나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쵸. 앞으로 10년 동안에 금리가 계속해서 3.5% 이상에 있으면 어떡합니까? 네. 그러면 이 레버리지를 쓰는 순간에 나는 상품에 투자를 하면
이 1년에 손실을 본다. 왜? 그러니까 2배짜리, 3배짜리를 사시면 이자를 내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1년에 버는 것을 이자로 갚아야 되는 거니까 사실. 예, 그런 상품은 투자를 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 있어서 예, 주식이 지금은 여전히 80%. 상당히 중요한 시기다. 채권의 투자 비중은 저는 20%를 넘기지 않는 게 좋겠다. 8대2로. 네. 근데 최근에 이제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시는 게 이런 얘기를 하죠. 예, 이 골드만삭스에서 뭐 베이스라인이 에퀴티가 3%밖에 못 올라간다. 그러니까 앞으로 전망을 좀 부정적으로 했어요. 네, 이렇게 됐죠. 그리고 또 뭐 여기 보시면 이제 equal weight, 그러니까 중립 비중으로 가져가는, 그러니까 모든 종목을 똑같은 비중으로 투자하는 수익률이 훨씬 높아질 거다. 네. 예, 저는 요거를 좀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얘기하는 거에 있어서.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땐 요게 나올 수 있어요. 7% 정도의 수익률이. 네. 근데 이제 이건 어떻게 나올 거냐고 저는 생각하냐면 수익률이 더 높아졌다가 아까 2028년 제가 얘기했죠. 네. 또는 2032년 안에 어떤 큰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땡겨서. 그래서 트럼프가 예를 들어서 당선이 된다고 치요. 트럼프 당선이 돼서 그 테럽, 그러니까 관세를 100% 올려요. 그리고 법인세를 15%로 깎아줘요. 그러면 이제 기업의 이익이 지금 ROE가 20% 나오던 게 확 올라갈 거예요. 미국 기업들이. 네. 그러면 당연히 주가는 지금 23%의 수익률보다 확 올라가겠죠. 과거에 이렇게 올라간 적이 있잖아요. 네. 20%대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올라가고 나면 그게 거품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폭락. 하면은 평균이 7%가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 보면 숫자가 2024년에서 2034년까지니까. 네. 예. 그래서 2032년 이후에 어떤 폭락장이 온다고 계산을 한다면 요 평균 숫자가 7%대로 될 수는 있겠지만 그 전에는 제가 볼 때는 10% 이상의 수익률을 올해, 내년, 내후년, 뭐 2022년은 조금 조정이 있을 수 있겠고 중간 선거해니까 또 2026년 죄송합니다. 그리고 2027, 2028 또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런 시장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이퀄 웨이스로 투자하자, 즉 뭐 S&P 500을 다 사자, 이 전략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AI 사이클이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하드웨어를 깔면서 소프트웨어를 깔아요. 그러면 당연히 종목을 늘려 나가야 되지만 네. 여전히 성장 속도가 높고 거기에 따라서 또 현금 흐름이 같이 좋아지는 기업을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가치주만 사거나 네. 무작정 S&P 500 기업이니까 사거나 이 전략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 그 러셀 2000에 대해서 걱정을 좀 하게 돼요. 왜냐하면 기대치가 지금 러셀 2000에 대해서 너무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바로 좀 수익률이 좀 떨어지는 최근에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또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종목을 좀 늘려나가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보시면 S&P 500 중에서 그 실적이 발표되고 10% 이상 올라가는 기업들의 수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그만큼 성장과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이 점점 조금씩 늘고 있다. 네.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만약에 매그니피센트 7을 투자하다가 이제 좀 더 늘려서 나스닥 100까지 이렇게 늘려가는 프로세스지 뭐 이거를 러셀 2000까지 쭉 가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저희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업종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업종 마지막으로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뭐 빅테크 기업들만 많이 투자를 해왔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도 이 쏠림은 사실 더 지속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네요. 예, 적어도 저는 2026년의 중간선거해 전까지는 좀 마음 편하게 그냥 테크주로. 기술주에 초점을 맞추자. 대신에 기술주 안에서 요번 사이클은 조금 다른 게 좀 빠른 사이클이 될 수도 있고 좀 더 강하게 소프트웨어를 키우는 시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야지만 아마 그 미국 시장이 죄송합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반반 정도 투자를 하는 전략에서 IT를 전체 포트폴리오의 60% 정도, 58% 정도 투자하는 전략이 네. 여전히 유효하고요. 그 이외에 이 AI와 연관되어 있는 뭐 전력이라든지 뭐 바이오라든지 이런 네. 성장주에 대한 투자도 다 더했었을 때
여전히 80%를 성장주에 투자를 하자. 뭐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지막으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야 하는지 구체적인 섹터를 나눠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2주에 한 번씩 우리 본부장님 뵀는데 이제 다다음 주면은 선거 결과가 나오게 되고 그에 따라서 시장이 일단 일주일 정도 반응을 할 텐데 네. 그 후의 움직임도 여러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인터뷰 시간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